네, 김경철 원장님께서 이제 아이클로즈 상태에서 뇌파를 보는데 알파파가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알파파가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제일 흔한 게 이게 아이클로즈하고 아이오픈 두 가지 상태를 저희가 이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일단 이제 김대근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일 큰 게 알파파가 알파파의 다이나믹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눈 감은 상태에서는 알파 웨이브를 제일 뚜렷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눈 뜬 상태에서는 이제 알파파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 피크들을 이제 알파파를 좀 셧다운 시키거나 아니면 눈 뜬 상태에서 알파파가 이게 서프레션이 충분히 안 되는지 이제 그걸 이제 같이 비교를 하는데요. 아이 클로즈 상태에서는 알파파가 웬만해서는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안 보였다. 사실은 제일 흔하게 실제로 있는 거는 이게 그 측정하는 사람하고 환자하고 이게 컴플라이언스가 안 맞아갖고 눈 감고 측정된 건데 사실은 이제 환자는 눈을 뜨고 그냥 측정을 한 거죠. 눈을 뜨고 측정한 상태에서 눈 감은 걸로 표기를 하고 이제 딱 올려버리면 실제로 이제 어, 아이 클로즈 상태로 표기는 되는데 그분 이제 알파파가 안 보이는 경우 흔한 실수입니다. 이제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자가 조금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실수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넥을 서포팅을 잘 못해서 넥이 이제 긴장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 서비칼 머슬들의 EMG 아티팩트가 O1, O2에 굉장히 많이 이제 혼입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혹은 이제 이 접촉이 불량해서 아티팩트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저희 ICA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이제 딥러닝 학습했던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알파의 노이즈가 너무 많이 혼입이 되면 얘를 노이즈 아티팩트로 인식을 해갖고 얘를 그냥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파가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환자가 각성이 너무 높아서 눈을 감아도 알파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알파파가 안 그려지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상당히 중요한 패소피지올로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들이 이제 곧 설명이 나오겠지만 앱솔루트 파워하고 렐러티브 파워를 보는데 종종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놈디비를 만들 때는 컨벤셔널한 웹 타입의 이지를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놈디비를 구성을 했는데 드라이 타입의 실제 디바이스를 가지고선 측정을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임피던스 수준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종종 이 전체적으로 앱솔루트 파워가 이제 빨갛거나 굉장히 이제 로우 앰플리튜드로 파랗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체가 다 델타부터 감마까지가 시뻘게 버리면은 데이터로서의 감별력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렐러티브 파워를 중심으로 보거나 아니면 앱솔루트 파워를 보시더라도 퍼포맷보다는 이제 PSD 차트를 가지고서 피크의 위치와 피크의 이제 헤르츠를 이제 보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예, 실제로 케이스들을 좀 보면서 이제 정보를 나누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마이크를 김대근 박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조금 시작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키워주시고요. 네네. 박사님 목소리가 작으신 게 아니고요. 예, 마이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멀리 들려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다음부터 딴 걸로 바꾸셔가지고 가까이 마이크를 입 가까이 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좀 크게 일부러 하고 있긴 한데 그 제가 마이크를 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헤드셋 하나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사비를 떠서 하나 마이크를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고 하면 훨씬 더 나은가요? 네, 훨씬 더 훨씬 낫네요. 네. 예, 그럼 이렇게 좀 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벌써시네. 예. 그
예, 지금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몽타지라는 거 잠깐 좀 설명드리고요. 김 박사님 화면이 예, 지금 컴퓨터 바탕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강의로 잠깐만요. 기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네. 네, 이제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먼저 몽타지라는 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ICA를 잠깐 개념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좀 ICA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엑스플로레이터라는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뇌파를 측정할 때 이제 몽타지라는 거는 그, 몽타지라는 거는 이제 기준을 어디를 잡느냐인데 저희는 지금 측정할 때는 지금 A1에서 이제 주로 레퍼런스를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레퍼런셜 몽타지, 뭐 A1 레퍼런스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정량 뇌파에서는 이런 레퍼런스 몽타지 쓰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은 오류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몽타지는 거의 쓰지 않는 거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정량 뇌파 할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QEG를 여러 가지 토포맵을 보여드릴 때 전부 다 이제 다 레퍼런스 몽타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몽타지는 이제 이렇게 여러 전극을 에버리지 해가지고 실제 측정한 대파 보면 전체 채널이 다 되게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이제 공통적인 걸 빼버린다는 개념이 이제 라플라시안이라는 건데 이제 자기 주변 채널의 평균을 빼는 게 이제 라플라시안의 대표적인 방법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19채널 전체의 공통적인 패턴을 빼버리는 게 이제 커먼 에버리지라고 하는 몽타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A1을 기준으로 측정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클린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정량 뇌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류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커먼 에버리지 혹은 이제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서 공통 성분을 빼고 그 위치에 이제 오리지널한 스펙트럴 오실레이션을 보는 것이 이제 정량 뇌파에서 이제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림이 조금 약간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한번 봐주시면 이제 이어 레퍼런스로 측정한 데이터는 전체 채널이 다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어디가 문제인지 사실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커먼 에버리지라는 전체 19채널을 평균한 걸로 이제 모든 채널 액티비티를 이렇게 빼주는 방식으로 평균을 빼서 이렇게 오실레이션 그려주면 지금 보면 이제 T5 현재 T5가 이 위치인데요. 이 위치에서 굉장히 큰 문제의 이제 알파 웨이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요새 보면 이제 귀에서 뇌파를 측정하는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귀가 이제 A1, A2를 레퍼런스로 쓸 때는 귀 쪽에서는 아무 포텐셜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통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상당히 큰 포텐셜이 있고 이제 보통 템포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모셔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템포럴의 슬로잉이 굉장히 높고 메모리 이슈가 있는 사람들도 템포럴의 슬로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슬로우 알파가 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알파를 토포맵을 그려보면 전체 채널의 알파가 상당히 큰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제 정량 뇌파를 할 때는 라프라시안 몽타지 그 중에서 저희가 쓰는 커먼 에버리지 전체 채널의 평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각 채널에 이제 아주 차별적인 성분을 남겨서 분석하는 게 표준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이제 실제 사례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화면에서 예, 조금 이제 아마 몽타지부터 조금 좀 생소하셔서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몽타지는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웨이브를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이제 양, 양 파지티브 방향과 네거티브 방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웨이브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의 높낮이를 그릴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고 이 진폭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하나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 값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큼 위로 올라갔던지 아니면은 5만큼 밑으로 내려갔던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뇌파를 측정할 때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양쪽 귀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귓볼이나 아니면 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다가 이제 그 기준 전극 그걸 레퍼런스 전극을 여기다 붙이거나 물려가지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거기에 기준 전극 레퍼런스 전극에 뇌파가 혼입이 돼버리면 사실은 기준은 뇌파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뇌파, 뭐 FP1이든 아니면은 C4든 특정 뇌파에서 특정된 뇌파를 가지고 이 기준 정극을 가지고 그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기준 정극 자체에 뇌파가 들어가 버리면은 기준 자체가 출렁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측정된 전극의 뇌파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 위에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알파가 여러 전극의 이제 뇌파 신호에 이 알파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와, 이 사람은 모든 전극에 지금 뇌파 알파파가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고 이거를 FFT를 그대로 그냥 해버리면 오른쪽과 같이 19개 모든 위치에서 알파파가 굉장히 많이 측정되는 것처럼 이제 잘못되는 것이죠. 이제 일종의 이제 계산의 오류죠. 요즘은 AI에서는 이걸 또 할루시네이션이라도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AI가 이제 착각해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정보를 막 지어내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쓰고 있는 이 커먼 에버리지라고 하는 방식이 19개 채널에서 측정된 이제 모든 그 뇌파를 다시 이제 분모로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에버리지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특정 채널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새로 그려주면은 전극에서 이제 이런 특정 알파파나 이제 뇌파 신호가 술렁이는 것들이 다 이제 그거를 공통 분모로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퍼져서 혼입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정 채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만을 이제 상대적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지금 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영역에서만 지금 알파파가 이제 곡소적으로 굉장히 높게 에이시메트릭하게 발생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이런 국소적인 비대칭성과 특정 주파수 위치 영역에서 이런 슬로우 웨이브가 증가되는 걸 통해 갖고 이 해부학적 영역에서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있으면 저희가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기존 정신과 이 정략 뇌파를 쓰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쓰셨던 이 정략 뇌파 소프트웨어가 뉴로가이드라고 하는 미국산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오랫동안 많이 이제 활용이 되어 왔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저희 같은 커먼 에버리지를 쓰지 않고 위에 같은 이제 이 그냥 이어 레퍼런스 몽타지를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류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별하지 못하는 이제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 계산된 값들이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오류를 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솔루션 이제 실제로 사례 볼 텐데요. 항상 보면 이제 로우 데이터가 위에 나오고 아래에 이제 커먼 에버리지로 몽타지를 변경한 데이터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먼 에버리지로 변경한 데이터로 여러 가지 FFT 값을 계산하는 게 현재 이제 정량 뇌파의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부분 중요한 것이라서 조금 말씀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뇌파에서 지금 제가 이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에 지금 케이스가 보이시죠? 케이스 보이시나요? 네, 잘 예, 보입니다. 예, 예. 이제 이 케이스 보시면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로우 데이터입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로우 데이터가 나오고 잘 보시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샤프한 웨이브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샤프한 웨이브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전 채널에 거의 모든 뭐 채널 뭐 앞쪽 채널에 주로 많이 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이렇게 딱 이제 하나 찍어주시겠어요? 여기 30.02초 정도에 이렇게 지금 예, 위아래 다 지금. 예, 여기서는 근데 포인터가 이렇게 변화가 안 돼가지고 아, 저희 그렇군요. 화면에서는 네, 네. 아무튼 여기 마우스로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될 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게 심전도 아티팩트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아티팩트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 채널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이제 클린 데이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런 아티팩트가 이제 그 저희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19채널에 지금 19채널에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클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19채널의 로우 데이터를 컴포넌트 타임 시리즈라는 걸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을 이제 ICA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되게 이게 도대체 갑자기 뭐가 나온 거지?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다시 이제 ICA가 뭔지를 잠깐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ICA라는 거는 방금 여기 보셨듯이 처음에 우리가 그 로우 데이터 봤을 때는 전체 채널에 지금 이그 샤프한 그 ECG 아티팩트가 있었는데 지금 18번 채널 하나만 잘 보시면 18번 채널 하나에만 지금 ECG 아티팩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ICA라는 건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19채널에서 뇌파를 측정할 때 이제 실제로 그 측정한 센서에서 측정된 오실레이션을 컴포넌트로 변환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분석을 유용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컴포넌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를 19개 채널의 센서 레벨 신호에서 19개의 컴포넌트를 찾아내는 과정을 보통 이제 칵테일 파티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칵테일 파티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19사람이 칵테일 파티 룸에서 서로 막 이렇게 그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19사람이 목소리가 다 섞여가지고 그 칵테일 파티 하는 방 안에 이제 마이크를 19개를 설치를 하게 되면 19개의 마이크에는 19명의 목소리가 이제 혼합돼서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칵테일 파티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ICA라는 알고리즘에 그 19개의 마이크의 신호를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19개의 신호, 그 19개의 분리된 신호는 19사람의 각각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ICA가 현재 음성 신호 처리에서 사용되는 그 ICA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코텍스별로 서로 다른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실제 측정될 때는 이제 코텍스에서 센서로 나올 때는 굉장히 이렇게 퍼져가지고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소스 레벨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그 소스 레벨 신호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ICA인 것입니다. 그래서 19개의 신호를 가지고는 19개의 다른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로우 데이터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19채널에 전부 다 지금 그 샤프한 그 펄스 샤프한 ECG 피크가 19채널에 이렇게 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컴포넌트라는 19개의 컴포넌트로 재구성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의 18번 컴포넌트 하나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개의 센서 레벨 신호를 19개의 타임 시리즈로 변환하는 과정을 ICA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번부터 19번까지 가장 크기가 큰 컴포넌트부터 가장 크기가 작은 컴포넌트까지 순서대로 이제 19개의 새로운 타임 시리즈, 새로운 신호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제 각각의 타임 시리즈 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타임 시리즈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 오실레이션이 이제 어브노멀한 오실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그 오실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7번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 오실레이션이다. 그러면 그 7번의 이제 컴포넌트를 이제 여기 이제 이 컴포넌트의 정보에서 예를 들어서 7번은 어디서 나오는 신호인지 그 위치를 이제 그 저희는 이거 다이폴 소스라고 하는데요. 다이폴의 위치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제 여기 7번 실제 이 7번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7번에 이제 방금 보셨던 이 타임 시리즈에서 뭐 7번의 이런 컴포넌트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타임 시리즈의 스펙트럼 이런 거고 소포메보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 주는 과정이 이제 ICA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로우 데이터하고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통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라고 지금 이제 김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지랖을 조금 부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뇌파라고 하는 것은 대뇌피질의 전체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착한 전극은 숫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통 임상에서 표준으로 19개의 전극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뇌 전 영역에서 발생한 파장들이 다 이렇게 막 서로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막 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물결 퍼지듯이 이제 쫙 퍼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전극을 이렇게 19개를 측정하는데 이제 가장 그 전극에 가까이 있는 파장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그 전극의 이제 신호가 측정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 다른 영역, 저 멀리 있는 영역에서도 조금씩 다 이렇게 파장들의 간섭이 있었고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IC라고 하는 기법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저희가 19개 채널에서 얻은 것을 이제 결과로 놓으면 그거는 이제 어 그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19개 종속 변수를 저희가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 19개의 독립 변수가 있다. 19개 독립 변수가 서로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19개 종속 변수로 이제 얻어지는 것인데 저희는 19개 독립 변수는 어디서 어떤 파장으로 존재하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저희가 얻는 것은 19개의 종속 변수, 결과로서 전극에 얻어진 뇌파 데이터인 거죠. 19개 전극에 얻어진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 베네피질의 19개의 독립된 뇌파가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19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12개일 수도 있고 뭐 25개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19개의 종속 변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19개의 숫자를 맞췄고 실제로 뇌에 19개 독립 변수가 있고 19개 독립된 영역에서 뇌 파장이 발생을 하는구나. 근데 그거는 어디서 그 파장이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19개 전극에서 다 이렇게 이제 혼입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 그래서 19개 종속 변수의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서 대뇌피질 어딘가에서 존재하는 19개 독립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 계산을 해내는 거.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19개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컴포넌트로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9개의 뇌파 데이터들은 서로 이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제일 그래서 19개의 전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19개 독립된 이 신호를 재구성할 때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딱 볼 수 있는 게 1번이 제일 파장이 크구나. 그다음에 1번, 2번, 3번 숫자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파장들이 제일 작죠. 그렇게 해서 제일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컴포넌트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갖고 쭉 그 이 번호라고 하는 것은 전체 측정되는 뇌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뇌파의 순서대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노이즈 눈 깜빡임이라든지 뭐 근전 도란이 노이즈가 별로 없어서 실제로 이 이제 알파파가 제 1번으로 측정돼 있지만 뭐 이제 아이 오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눈 깜빡임이라든지 좌우 눈 움직임 이런 노이즈 컴포넌트들이 되게 강력한 이 앰플리튜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1번, 2번 같은 경우가 그런 이제 아티팩트 컴포넌트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런 독립 변수, 독립 컴포넌트를 이제 하는 어떨 때 활용하냐면 이제 뇌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컴플렉스한 신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아까 질병의 상태로 갈수록 또는 이제 어떤 그 구조적인 데미지라든지 혈관성 데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패솔로직한 뇌파가 발생할수록 걔는 리지드하고 굉장히 스태틱하고 그냥 이 반복적인 패턴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는 눈 깜빡임이라든지 눈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반복적인 패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티피컬한 이제 노이즈 컴포넌트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노이즈가 아니고 실제로 뇌에서 발생을 하는데 굉장히 리지드하고 반복적인 슬로우 웨이브 패턴들이나 아니면 아예 하이 패스트 빠른 베타 스피트닐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컴포넌트를 반 다음에 그것이 뇌 그런 스태틱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리듬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우리가 추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해부학적인 위치 정보랑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슬로우 웨이브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이 독립 컴포넌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두피에서 측정돼 있는 전극에 얻어진 뇌파 신호를 가지고 실제 우리 뇌 어디선가 그러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을 뇌파 전극과 동일한 19개의 독립 변수를 가정을 하고 그 독립 변수를 이제 풀었을 때 나타나는 이제 결과로서 이런 이제 독립 변수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 신호의 파장이라든지 위치 정보는 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래도 강사님, 네네. 강사님, 그러면은 ICA 컴포넌트 아나리시스에서 1번하고 로데이터의 FP1하고 대응되는 게 아닌 건가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이 FP2, 3번이 FP7 뭐 그렇게 대응되는 게 전혀 아니고 이쪽은 네, 주된 주파수 순서대로 다시 배열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실제 정확하게 전극에서 FP1, 2는 이제 전극 부착한 위치고요. 이 ICA에서 1번, 2번, 3번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순번대로 이렇게 쭉 매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개의 우리 측정된 데이터에서 19개의 새로운 타임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컴포넌트를 만드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조금 이제 케이스 몇 개만 보셔도 좀 아실 건데요. 일단 이제 이런 19개의 새로운 타임 시리즈를 보면 이제 이렇게 어,
그 각각의 타임 시리즈가 어디서 이제 그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중에 첫 번째 거는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그 방금 전에 그림에서는 전체 19개 타임 시리즈를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제 화면에서는 앞에 8초만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그 이 뇌파의 그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1번이고 여기 보면 브로드만 에어리어 18번에서 나오는 알파, 이 파워 스펙트럼 보면 알파 리듬입니다. 뒤쪽에서 나오는.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 경우에는 이렇게 알파가 뒤에서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인 거죠. 이제 눈을 감았는데 이제 알파가 안 나오면 이제 알파가 없거나 알파가 안 나오면 약간 이제 그 다른 알파보다 더 큰 다른 리듬이 1번으로 나온다거나 알파가 없으면 조금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알파가 이제 몇 가지 제너레이 알파 이제 2번도 보면 1번 하면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저희가 이 알파가 나올 위치는 브로드만 에어리어 18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링구얼 자이러스라는 곳에서 알파가 나온다. 그리고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현재 요, 요, 요 가장 세 번째 화면이 이제 호리존탈 플레인인데 이제 여기서는 X, Y축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X는 이제 R 쪽으로 가게 되면 X가 커지는 거고요. X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중앙이고 Y는 마이너스 90이면 가장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플레인, 호리존탈 플레인에서 X, Y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운데 플레인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 현재는 이제 X 여기서는 이제 그 가운데 플레인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X 그 Y가 제로인 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Z가 마이너스 20 조금 아래쪽이다. 예, Z가 마이너스 20이고 이제 그 Z가 마이너스 20이고 이제 여기서는 X는 5이다. 실제로 이제 Y는 이제 제로인 점에서 가운데가 Y는 제로인 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Y는 제로인 점에서 보기 때문에 X는 5이고 Y는 마이너스 90인 점에 지금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고요. 맨 첫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지탈 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X 좌표는 이제 0인 점으로 했기 때문에 0인 플레인에 그 점을 찍었기 때문에 Y가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90 제일 뒤쪽에 있고 Z는 마이너스 20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평면에다가 이 현재 실제 요 오실레이 그 다이폴 요런 이제 컴포넌트의 소스가 되는 다이폴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이제 그 실제로 유용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알파 리듬이 이제 투포맵 상으로 보면 센서 레벨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나오고 어느 위치에서 크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컴포넌트에서는 이렇게 여러 채널에 나오는 어떤 그 독특한 패턴도 한 개의 컴포넌트로 집약돼서 이제 우리가 실제 뇌파의 어떤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소스 레벨의 위치를 그 분리시켜 준다는 그런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원장님들이 보실 때는 이런 맵을 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맵을 보니까 이 사람 컴플레인 두 통이라는데 맵이 이제 그 앱솔루트와 렐러티브를 다 각각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김경철 원장님 질문하셨듯이 이제 앱솔루트 밸류는 이제 코티컬 그 코텍 그 우리 두개골의 어떤 티크니스라든가 두개골의 어떤 밀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말랑말랑한 아이들은 이제 앰플리투드가 굉장히 크고요. 성인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앰플리투드가 작아지는데 이 앱솔루트 앰플리투드는 개인차도 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빨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빨간 경우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뇌파 크게 굉장히 작으면 이제 앱솔루트 파워가 전체적으로 다 G스코어가 파란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메타볼릭 서포트가 필요하다. 뭔가 이제 영양이 부족하다. 뇌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앰플리트가 낮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노인에서 많이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앱솔루트에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렐러티브에 가서 볼 수 있죠. 이 경우만 해도 이제 밴드에서도 앱솔루트를 볼 수 있고 1Hz에도 볼 수 있는데 빨간색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이제 렐러티브에 가서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알파가 지금 9Hz 알파가 상당히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높고 10Hz의 전두엽에 알파가 또 높다. 이런 거 볼 수 있고 이제 아까 보면 12Hz, 13Hz 여기는 이제 알파보다 조금 빠른데 알파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뮤 리듬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C4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이제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토퍼맵을 먼저 일단 사실 컴포넌트를 이제 자세하게 안 보고 보통 이제 이걸 보게 되는데 이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로 데이터를 보시고 되게 어느 정도 깨끗하게 측정이 잘 돼 있네. 근데 이제 현재 C4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게 뇌파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약간 오실레이션이 조금 더 하이 프리퀀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의 C4가 좀 나타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토포맵을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실제 이제 C4 위치에 가서 보면 다른 채널에 비해서 조금 더 아주 빠른 웨이브들이 조금 더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측정할 때 약간 이제 컨택이 조금 더 낮았을 경우, 그 컨택이 루즈하게 약간이라도 되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토포맵을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스펙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 앱솔루트 스펙트라가 있고 이제 dB 스케일로 본 스펙트라가 있습니다. 지금 앱솔루트로 스펙트라를 그려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뒤에서 상당히 알파가 크고 앞에는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스케일을 이제 줄이다 보면 이제 그 스케일 줄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뒤에서 크고 앞에서 줄어드는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프리퀀시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이제 그 이렇게 dB 스케일로 바꿔서 보면 이 사람의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에서 크고 주파수가 커질수록 스펙트럼이 이제 크기가 낮아지는 이런 정상적인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유독 C4만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빨갛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실제로 이 C4가 측정할 때부터 조금 이렇게 그 컨택을 하다가 조금 컨택이 덜 되면 C4가 조금 이제 깨끗하게 측정이 안 됐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컴포넌트를 이제 보면 실제로 이제 9번 컴포넌트는 아티팩트로 AI가 제거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1번 컴포넌트는 알파였고 2번도 알파 컴포넌트고 3번도 알파의 컴포넌트입니다. 4번도 알파의 컴포넌트고 지금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알파 컴포넌트로 볼 수 있고요. 6번 알파가 이제 되게 좀 많이 컴포넌트가 여러 개로 많이 분리돼서 나왔고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면 그 아까 이제 타임 시리즈를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7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컴포넌트가 거의 그 우리가 심박과 같은 주기로 같이 펄스를 계속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티팩트인데 되게 그 이제 크기가 그렇게 너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펄스 아티팩트가 이제 그 제거가 컴포넌트 그 AI가 자동으로 이제 제거를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7번 같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아주 슬로우 웨이브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런 펄스 아티팩트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펄스 아티팩트는 ECG 아티팩트랑 좀 달라서 지금 18번은 ECG 아티팩트고요. 보시면 이제 펄스가 나오고 약간 딜레이 돼서 그 ECG 픽, R 피크가 나오고 약간 딜레이 돼서 펄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아티팩트인데 AI가 제거 못했다 하면은 7번은 제거하는 게 이런 델타 웨이브가 컨테미네이션 되는 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18번은 사실은 아주 이게 작은 아티팩트여서 AI가 충분히 제거를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7번과 18번은 제가 추가로 제거를 하려고 하고요.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C4에 이제 그 C4에 지금 그 아까 보면 이제 C4가 약간 이제 그 주파수가 조금 그 하이 프리퀀시가 섞여서 특정이 된 케이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컴포넌트를 추- 여기서는 이 컴포넌트를 추가적으로 이게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빼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의 뉴럴 컴포넌트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뇌파 신호들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뇌파 신호들은 이렇게 그 잡음하고 비교해서 지금 9번은 이제 잡음 신호로 나와 있는데요.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두엽 쪽에서 발생하는 이제 굉장히 느린 주파수의 스펙트럼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9번을 보시면 9번을 잘 보시면 이제 굉장히 느린 이런 아이 블링킹이 눈을 깜빡이는 것들이 9번에 지금 컴포넌트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그 로우 데이터에 비해서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아이 블링킹 신호인데요. 아이 블링킹이 이제 같은 시간대에 이제 제거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번과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앞쪽에서 크게 나타나는 아이 블링크가 제거돼서 클린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컴포넌트 제거를 한다면 지금 방금 보셨던 7번 같은 컴포넌트는 사실 이제 이것만 보고는 이게 어떻게 펄스인지 바로 알기는 힘들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펄스가 이렇게 낮은 주파수에서 하이 굉장히 샤프한 피크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이거 18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ECG 피크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여기 이 경우에는 1초보다도 좀 더 짧기는 한데 상당히 빠르게 ECG가 아티팩트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펄스 같이 실제로 혈관이 움직이는 게 기계적으로 측정이 돼가지고 아티팩트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번과 18번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더 빼서 조금 더 뇌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만 일단 이 케이스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C4가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 측정해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테크니션 교육을 할 때 이 C4 같은 경우 이렇게 측정할 때부터 약간 이렇게 좀 더 다른 채널에 비해서 거기만 좀 까맣게 조금 더 나타날 때는 사실 면봉에다가 병원에서 셀라인을 잠깐 묻혀가지고 실제 C4에다가 살짝 묻혀주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실 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문제다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그거 좀 유의해서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고 이거를 이제 컴포넌트로 잘 제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AI가 제거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추가로 매뉴얼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컴포넌트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포맵에서 이렇게 필드 이펙트가 강한 거 넓게 퍼져 있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아티팩트 뉴럴 성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제거하면 이제 신호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제거를 안 하는 게 더 낫고 이런 거는 측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이제 10Hz와 같은 이제 알파가 프론탈에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알파가 너무 높다는 게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PBM을 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뇌파 주파수의 분포가 이제 1부터 7Hz 사이에는 굉장히 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뇌파가 낮은 주파수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릴렉스를 시켜주면서 두통을 개선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프로토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현재 이 사람의 도미넌트 알파 주파수가 이제 9.2Hz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상당히 어린 소아청소년인데 지금 제가 이 나이를 확인하면 이름이 좀 나타나 버려가지고 이름을 어쨌든 이제 한 하수정 원장님 이게 몇 살짜리 아이였죠 혹시? 그 두통을 많이 호소한다는 지금 어쨌든 이제 10세 근처의 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파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주파수보다 약간 느린 상태고 지스코가 0보다 작으면 이제 자기 정상값보다 약간 늦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C3하고 C4에 보면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는 아까 제가 말한 뮤 리듬이 이제 알파보다 약간 빠른 리듬이 보통 C3, C4에 나타나면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그, 그 이제 발달 장애에서 많이 정보 처리에 블락킹이 이제 센트럴에서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잘 보면 지금 T6 쪽에 이렇게 이런 피크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피크들이 지금 아까 우리 그 ECG 아티팩트가 이런 게 이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피크들이 음, 남아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아티팩트가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제 우리가 맵을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C4는 측정할 때 좀 미스가 있었다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측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면봉에다가 솔라인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런 경우 잘 깨끗하게 안 되면 측정할 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로 데이터에서. 로 데이터에서 이제 C4만 유난히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끼어 있다 이런 거는 그 부분이 컨택이 약간 약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면봉에 솔라인 묻혀가지고 그 부분 좀 개선하면 여기가 다 녹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1부터 7Hz까지 슬로우 웨이브가 너무 부족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알파는 9Hz인데 이제 약간 느리게 뭐 8Hz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릴렉스 할 수 있게 프로토콜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김 박사님. 네네. 그 혹시 이 케이스 아까 지금 이제 노이즈 컴포넌트를 조금 더 빼시겠다고 했는데 좀 빼도 이따 되고 그 지금 수동으로 빼는 방법들도 설명해 주실 거죠? 그럼요. 할 건데 네, 이 케이스를 할 수도 있고 이 다음 케이스도 할 수 있는데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아이들 지금 이건 아이들 랩파인데 아이들 랩파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이 화면에서 이제 그 수동으로 이게 이름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화면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음. 그 수동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근데 질문 있습니다. 이 아이는 편두통을 호소하고 있나요? 네네. 두통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니, 아기 때부터 있어가지고 서울대에서 지금 신경과에서 계속 팔로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통 일지도 쓰고 했는데, 음. 특별히 MRI나 뭐 검사에서 나오지는 않은데, 아이가 두통이 있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두통이 좀 오른쪽 편두통적 같이 나타나나요? 네, 한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각도가 나타나죠. 오른쪽으로 나타나노 하는데, 본인은 느닷없이 복통도 있고, 음. 편두통도 있고, 그래서 거의 페일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네. 계속 구토 증상도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많이 음. 힘들어서 출석의 일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네, 네. 특별하게 치료를 할 수는 하지 그다음에 않겠어요. 이제 왜 오른쪽 편두통이 의심이 됐냐면 이 네. 아이는 아까 지금 T6 이 우측에 네. 지금 heartbeat artifact가 딱 나타났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는 뇌파로 보면은 노이즈지만 아티팩트지만 지금 그 T5 왼쪽은 안 나타나는 오른쪽에만 heartbeat artifact가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heartbeat artifact가 잘 나타나는 곳은 아닌데 약간 이제 그 박동성 헤드액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쪽에 이제 이 서비칼 이제 머슬의 텐전에 의해서 지금 이 여기가 이게 이
이쪽 알테리가 뭔가 이렇게 조금 딱 텐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만 이쪽 지금 핫빛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알테리가 뭔가 이게 지금 혈액이 인트레인먼트가 의심이 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뇌파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티팩트인데 이 음, 아이의 어떤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이랑은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어떻게 그 브레인 안에서의 어떤 오가닉한 걸 찾는 거는 사실 안 나타나겠지만 오히려 이제 통증의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서비칼 넥펜이라든가 이거는 한동서 원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음, 제가 볼 때는 좀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좀 통증하시는 선생님들 관점에서 보면은 혹시 한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마이크 켜시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컬 그 머슬 스파즘 때문에 오는 아티팩트가 있긴 있는데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티팩트가 한쪽만 나타난다면은 뭐 심장 아티팩트를 누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음, 서비컬 헤데이크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그래서 브레인 자체에서 그 문제를 찾기보다는 이 네. 서비칼 페인, 서비코제닉 헤드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넥 머슬 같은 것들 적절하게 이제 통증 치료를 해서 이 표면에 있는 이제 그 아마 분명히 아테리가 저 정도의 이제 이 엔트랩이 되면 거의 같이 지나가는 이 이 저도 통증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그 너브가 엔트레인먼트 같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적절한 그 넥 쪽의 치료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컴포넌트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지금 T6 쪽이 가장 이제 펄스가 크게 잡히고 있고 이제 이게 지금 색깔로 보면 0.6인데가 가장 이제 큰 위치거든요. 그래서 펄스 아티팩트가 여기서 주로 크게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은 이제 상대적으로 펄스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파란색은 나타나는데 녹색하고는 이제 위상이 좀 반대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투포맵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18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펄스 아티팩트가 아니고 이제 ECG 아티팩트인데 이 사람 ECG 아티팩트도 이렇게 T6 쪽 이쪽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크기로 보면 0.5 이게 0.5라면 이제 이 가운데는 녹색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 파란색도 이제 크기는 오른쪽보다 작지만 약간 더 작게 이제 그 ECG 아티팩트가 나타난다. 그래서 펄스랑 ECG가 동시에 아티팩트 나타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이제 뇌파적 관점에서는 이거는 아티팩트라고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그 주기적 오실레이션 하는 뇌파는 이제 그 정상적인 그 뇌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잠시만요. 이제 디노이징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 이 아이 거를 이제 개별 분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클로스 아이오픈을 각각 골라서 재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면 매뉴얼 디노이징이라는 거 이제 AI가 이 경우는 너무 이제 아티팩트 크게 작아가지고 AI가 못 골랐는데 그런 경우라도 이제 음, 분석에 반영이 되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매뉴얼 디노이징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아이클로스 아이오픈 이런 방식으로 매뉴얼 디노이징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이제 그 맵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서 정확한 맵을 보기 전에라도 우리가 이제 C4는 조금 감안해서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다. 이건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아이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통증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가 상당히 부족하다. 렐러티브 파워에서 보는 건데요. 꽤 부족하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조금 그 릴렉스 시키는 이제 8Hz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뉴로 모듈레이션을 한다면 이 아이의 이제 지금 그 뉴로 모듈레이션 탭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파가 아까 보면 이제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알파 2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릴렉스 할 때는 알파 1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릴렉스 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 아이가 주파수가 8Hz, 9Hz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프로치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너무 슬로우 웨이브가 부족하니까 이제 머리 아, 뒤쪽에서 이렇게 릴렉스를 시키고 또 음, 알파 주파수가 9Hz니까 8Hz 자기 알파보다 조금 더 낮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눈을 음, 감고 편안하게 릴렉스 시키면서 PBM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 아이 음, 같으면 이제 조금 자기 두통 때문에 늘 오는 이렇게 뇌파에 이제 그 이완시키는 웨이브가 부족한 거를 이제 PBM을 하면서 조금 자기 혼자도 릴렉스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PBM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주파수 보실 때 테크니션 분들이 완벽한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또 안 나타나겠지만 이걸 꼭 문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디노이징이 덜 된 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상한 피크 같은 것들 T6에 나타나는 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T6 쪽에 이런 것들 때 이게 뭐 이 사람 이상한 뭐 델타가 이런 데 있네 이렇게 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디노이징 하기 전에도 임상적으로 바로바로 조금 로우 데이터나 컴포넌트, 이제 토포맵, 스펙트라 이런 거 종합해서 뭔가 이제 조금 보실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컴포넌트를 AI가 자동으로 디텍트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아까 매뉴얼 디노이징 하면 ICA라는 상태로 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뇌파를 아까 그 클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 이제 로우 데이터를 이제 커먼 에버리지라는 레퍼런스를 이렇게 변화를 시킨 다음에 ICA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ICA를 원래는 이제 AI가 하는데 AI 너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할래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이제 타임 시리즈가 있고 여기 보면 음, 18번에 이제 1초마다 1초가 아니죠. 이 아이는 이제 심장이 1초에 한 두 번가량 뛰는데 이런 식의 이제 심박을 ECG 아티팩트를 추가로 제거하겠어. 그리고 또 ECG 아티팩트랑 이거, 거의 같은 주기로 작동을 하죠. 펄스는 음, ECG보다는 살짝 더 느리니까요. 전 ECG는 이제 순간에 그냥 우리 몸에 퍼지는 거고, 펄스는 이제 피가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펄스 아티팩트를 이제 카디오 발리스틱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전극이 움직이는 겁니다. 혈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T6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7번하고 18번은 추가적인 네. 아티팩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래 아, AI는 아이 블링킹 9번만 뺐는데 이제 7번, 18번 추가로 8번, 빼겠다. 음, 네, 말씀하십시오. 혹시 뭐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3번도 굉장히 큰 그 아티팩트가 있는데 안 빠진 것 같아요. 13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13번도 이제 아이 블링킹이 지금 9번하고 13번하고 양쪽에 좀 같이 지금 스펙트라를 보면 거의 델타 영역에만 있는 경우는 음, 이제 델타 영역은 사실 굉장히 큰 뉴럴 그 뉴런들을 다 동원해서 나오기 때문에 델타 리듬이 굉장히 로컬하게 나오기는 좀 힘든데 보통 5Hz 미만의 델타가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델타인데 특정 예를 들어서 앞쪽에만 빨갛게 나온다든지 또 지금 여기 13번이었나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참,
ECG, 아이 블링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아이 블링킹하고 다른 게 또 이 경우는 또 T6랑 같이 또 결합돼서 나타나니까 조금 약간 애매한 경우이긴 하네요. 근데 해도 일단 제가 그 아까 원장님 혹시 무슨 말씀하셨나요? 일단 제가 그 7번하고 이제 19, 18번을 추가로 더 제거를 해서 현재 그 클린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이 13번도 제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FP1에 블링크가 남아있으니 제가 13번도 추가로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리뷰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프리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클린 데이터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AI가 조금 정확하게 안 했을 때도 내가 정확하게 하고 싶어 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볼 수 있다. 그런 그리고 이제 그 노이즈 아티팩트가 보면 이제 성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패턴들이 있고 그냥 한번 이렇게 막 크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전극이 한번 딱 떨어져서 한 일정 구간 동안에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팩트를 제거할 때 이제 반복적으로 뭐 3분, 5분 측정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측정되는 그런 아티팩트가 있으면 얘를 어느 구간을 다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ICA에서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컴포넌트 중에서 이게 실제 뉴랄 성분도 있고 아티팩트 성분도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제거하면은 이것도 뉴랄 성분도 이제 정보가 날아가야 되는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놔두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톡톡 튀는 부분만 나중에 얘만 잘라냅니다. 얘만 가급적. 그래서 이제 사실 완벽하게 클린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렵고 완벽 항상 시그널 투 노이즈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면 컴포넌트 상에서 이제 핵심적인 컴포넌트만 이제 날려버리고 나머지 이제 보시면은 컴포넌트 제거하고 나서도 이제 퀴즈 분석하기 전에 남아 있는 이제 배드 에포크 한 번씩 팍팍 뛰는 이제 요거는 따로 잘라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마 설명해 줄 겁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간혹 발생하는 그런 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그 에폭을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사실은 여기서의 지금 7번과 방금 저희가 제거했던 7번, 18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뒤로 갈수록 크게 작은 아티팩트들이라서 이제 그 이게 클린 데이터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제거됐는지 사실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제거해서 훨씬 이제 깨끗해진 것이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리프레시가 안 되면 그 전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리프레시를 한번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깨끗하게 된 데이터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원하는 구간을 추가로 더 에폭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구간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부분은 뭔가 대파 컴포넌트 가지고도 충분히 제거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이 에폭 리젝션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하나도 뭐 선택을 못 했는데 애매해가지고 확실히 자를 를 못 찾았는데 예시로 하나 이렇게 예, 잡아서 예시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슬로우 웨이브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제 하나만 이렇게 크게 튀면은 그걸 자르는데 여러 채널에 이제 동시에 지금 T3도 그렇고 뭐 T4도 그렇고 막 이렇게 여러 채널에 동시에 막 슬로우 웨이브가 있으면 잘 안 자르거든요. 네,
이걸 그냥 우리가 자른다고 하면은 자를 수는 있고요. 그냥 제가 뭐 0에서 1까지 그냥 한번 시범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른 다음에 클린 데이터 새로 만들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봤던 예를 들어서 C4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나왔다거나 T6에 막 이상한 피크가 있다거나 이런 게 다 제거가 되는 이제 훨씬 더 깨끗한 리포트를 이제 수동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는 이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릴렉스하는 프로토콜을 줬던 케이스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프로토콜은 이제 주파수나 위치를 좀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분석되고 있는 동안 이제 컴포넌트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 개의 다른 코텍스 레벨의 오실레이션을 분리해가지고 이 남자의 목소리, 이 악기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이런 걸 다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9개의 서로 다른 소스를 분리를 해서 그 소스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 거고 어떤 오실레이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푸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측정한 데이터를 다시 이제 컴포넌트 레벨로 이렇게 재구성을 하고 그 컴포넌트들이 어느 위치에서 강하게 나오는지 이렇게 맵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으면 이제 실제 뉴럴 컴포넌트가 많고요. 굉장히 로컬라이즈 돼 있으면 대부분 이제 스컬 바깥쪽에서 나오는 EMG라든지 이제 아까 눈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그런 컴포넌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파수 굉장히 느리다든지 로컬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방식이 PCA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ICA 중에 이제 뭐 가장 좋은 ICA가 아미카라는 ICA.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ICA고요. 이제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 쓰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완벽하게 이제 다른 성질의 신호가 분리가 잘 된다 이렇게 그래서 독립성분 분석이라고 해서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ICA를 하게 되면 각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이제 토포맵이 이렇게 나오고 그 토포맵에 해당되는 스펙트라가 나오는데 이 토포맵 모양을 잘 보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로컬라이즈 되는 건 되게 이제 어,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앞쪽만 빨갛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눈을 깜빡이는 그런 이제 아티팩트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에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스펙트라 모양입니다. 스펙트라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주파수에 따라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스펙트라는 이제 AI가 정상적인 뉴럴 컴포넌트로 보고 뉴럴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상당히 필드 이펙트가 커서 분포가 상당히 크게 이렇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아티팩트들은 분포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 스펙트라 자체가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파워가 커진다. 이런 것들이 EMG의 경우가 되게 머슬에 대한 텐션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이제 토포맵이나 이런 스펙트라의 모양들을 AI가 보고 이제 깨끗하게 아티팩트다 아니다 이렇게 갈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AI를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노이즈 제거할 때 이런 더러운 지저분한 노이즈가 들어있는 거를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커먼 에버리지라는 걸로 이제 다시 한번 몽타주를 바꾼 다음에 이제 가장 너무나 지저분한 데는 다 잘라내고 컴포넌트 분석을 해가지고 방금 보신 이제 아티팩트 AI 그 아, 아티팩트 컴포넌트와 뉴럴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깨끗한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그 구간에 브라우지한 데이터가 있다거나 어떤 구간이 굉장히 심하게 슬로잉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찾아가지고 제거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클린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이제 AI 프로세스는 이제 이렇게 디노이징 할 때도 사용하고 있지만, 예, 디노이징 할 때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바이오마커 만드는 데도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제 그 민재가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컴포넌트를 추가로 펄스 아티팩트와 이시드 아티팩트를 제거해서 한 번 더 이제 놈 컴퍼레이션 하게 되면 전혀 조금 더 이제 다른 맵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놈 컴퍼레이션에 가서 보면 지금 새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석 결과를 이제 보면 우리가 아까랑은 조금 더 다른 깨끗한 그런 토포 맵을 보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그 궁금하신 거나 조금 제안해 주실 거 혹시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거나 이런 잠깐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놈 컴패리즌 보기 전에 이제 개별 분석에서도 보면 원래 지금 현재 그 제가 이제 놈 분석하기 전에 지금 클린 데이터 새로 만든 걸 가지고 개별 분석한 걸 보겠습니다. 개별 분석 보면 이제 저희가 제거를 했어도 이제 베타 3하고 간만에 조금 남아 있는 거가 보이네요. 아직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C4의 어떤 그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거를 이제 개별 분석에서는 좀 볼 수 있고요. 논 분석에서도 relative 파워에서도 C4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컴포넌트를 몇 개 더 뺐지만 완벽하게 제거는 완벽하게 제거는 안 된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그 C4에 있는 부분은 제가 여기 보시면 C4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제거를 안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C4에 의한 이펙트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제거한 이제 그 이런 그 7번과 18번에 관련된 거는 아마 이제 스펙트라에서 보시면 아까 있던 여기 T6에 있었던 이상한 피크들은 다 없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AI 프로세스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다. C4도 더 개선할 수 있었지만 C4 같은 경우는 그걸 빼버리면 또 이 신호 자체도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못 빼서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개선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놈 컴패리즌에서 지금 결과를 한번 보면 놈 컴패리즌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결과인데 여기서는 C4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제 그 스펙트라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니션 분들한테 저희도 이제 많이 교육도 추가로 계속 하고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약간 잘 안 되면 이제 솔라인을 그 면봉에 묻혀가지고 살짝 대주면 바로 깨끗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보면 조금 더 이제 깨끗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좀 재밌는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해도 될까요, 혹시? 바로 한번 조금 해보겠습니다. 김상무님, 예, 이제 가만히 있자. 한 10분만 쉬었다 또 잠깐 할까요? 브레이크를 할까요? 예, 잠깐 네네.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4시 45분이니까
5시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저기 그 IC 컴포넌트 아날리시스